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알고 대처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선 한 점, 물 한 잔, 그릇 하나, 방향제 한 번, 그리고 창문을 여는 습관까지 모두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환경오염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와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혹시 최근에 수산물을 드시면서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서 멸치나 꽁치 같은 생선에서 중금속과 과부하물이 점점 더 자주 검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생선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민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다 자체가 오염된 결과이고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오염물질을 먹고 그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오염물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오염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신장에서 걸러내려고 하지만 현대의 화학물질들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몸에서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혜수님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생선을 자주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매일 고등어나 꽁치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데도 오히려 수치가 올라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에 생선 섭취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생선을 통째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생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큰 생선도 내장을 그대로 두고 조리해서 드셨던 것입니다. 생선의 영양을 모두 섭취하려는 마음에서였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금속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은 주로 내장에 집중적으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같은 해독기관에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머리 부분도 피했습니다. 대신 살코기 부분만 깨끗하게 발라서 요리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찌개나 매운탕을 끓일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몇 주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생선을 먹고 나면 가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후 재검사 결과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생선을 덜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드셨는데도 수치가 개선된 것을 보고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생선을 드시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온 가족이 더 안전하게 생선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선을 아예 끊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생선은 우수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장은 빼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내장을 제거한 후 살코기만 섭취하세요. 생선찌개나 매운탕 같은 국물 요리를 하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을, 그리고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선택하시되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한 횟수입니다. 바다 오염의 현실을 알고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하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 페트병 생수를 자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페트병 생수에서 수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이나 장기에 쌓일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페트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이유는 제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페트병을 만들 때 고온과 고압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미세한 조직이 부서지면서 작은 조각들이 생깁니다. 이런 조각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뜨거운 물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플라스틱에서 더 많은 미세 입자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거나 햇볕에 오래 둔 페트병 물을 마시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민호님의 경험이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74세이신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의사로부터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라는 권유를 받고 페트병 생수를 하루에 3병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변비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소화불량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다른 음식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피로감도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자고 특별히 무리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트병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페트병 생수 대신 집에 있는 정수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에 계속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물을 바꾼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고 가스도 덜 찼습니다. 한 달 후에는 피로감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사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었고 생수 구입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되어서 수분 섭취량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수기 물과 텀블러 생활에 적응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서 온 가족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정수기 물과 텀블러 사용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수기 필터는 내구성이 좋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페트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챙기세요. 스테인리스는 플라스틱과 달리 미세 입자가 빠져나올 염려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카페에서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도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시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서 깨끗한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물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릇에도 비슷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매일 사용하는 주방 그릇과 냄비가 시간이 지나면 발암물질을 내뿜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식기들도 사실은 영구적이지 않고 올바른 관리와 적절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래 사용해서 표면이 손상된 식기들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은 부식되면 니켈과 크롬 같은 중금속이 음식으로 이전될 수 있고 멜라민 그릇은 흠집이 많아지면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 물질이 계속 방출됩니다. 또한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냄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테플론 같은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철 수세미로 거칠게 세척하면 코팅 손상이 더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릇은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그릇일수록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더 자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박영자님의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집안일을 꼼꼼히 하시는 분으로
특히 주방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릇들도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해 두시고 오래된 것들도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멜라민으로 된 반찬 그릇들에서 플라스틱 냄새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세제 냄새가 남은 줄 알고 더 꼼꼼히 헹궈봤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그릇들은 5년 넘게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바닥을 자세히 보면 미세한 흠집들이 무수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씩 거칠어져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멜라민 그릇에서 나는 냄새가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새집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도 유명한 발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냄새가 나는 멜라민 그릇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멜라민 대신 스테인리스와 도자기 그릇으로 교체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선택할 때는 표면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붉은 녹이 쓴 것이나 표면이 거칠어진 것은 피하고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도자기 그릇은 깨지거나 금이 간 것이 없는지 확인해서 구입했습니다. 새 그릇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담았을 때도 그릇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음식 냄새가 섞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은근히 플라스틱 맛 같은 것이 섞여 있었는데 새 그릇을 사용하니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할 때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릇이 더 깔끔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고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진작 바꿀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는 코팅 프라이팬도 교체했습니다. 코팅이 일부 벗겨져서 검은 철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새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식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교체하고 계십니다. 그릇도 소모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니 훨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주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기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흠집이 많은 멜라민 그릇은 과감히 버리고 스테인리스 표면이 붉게 변하거나 거칠어지면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코팅 제품도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즉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 바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소재를 파악하세요. 멜라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흠집이 많다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세척할 때는 거친 철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시고 강한 세제보다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그릇 수명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식기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식기의 숨은 위험을 알고 적절히 관리하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또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고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 방향제나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방에서 자동으로 분사되는 방향제, 손소독제, 구강청결제 같은 제품들 속에 들어있는 살균 성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이 성분 자체보다는 노출 빈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루 종일 계속 노출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이 호흡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거나 기침이 나는 증상들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화학물질 노출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문선우님의 경험이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72세이신 그분은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냄새가 신경 쓰여서 자동 분사 방향제를 설치해두고 30분마다 향이 나오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손 소독제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는 물론이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식사 전후에도 꼼꼼히 손 소독제를 발라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목의 건조감이었습니다. 특별히 목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목이 자꾸 마르고 칼칼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숨쉬기가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창문을 열어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한동안 그 느낌이 지속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중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예전보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때문인가 싶기도 했지만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향제나 소독제의 과도한 사용이 호흡기와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자신의 증상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분은 즉시 사용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동분사 방향제의 전원을 끄고 꼭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손 소독제도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후에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비누로 손을 씻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실천한 것은 환기였습니다. 방향제나 소독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사용 후 항상 환기를 시켜서 화학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사용량을 줄인 지 일주일 만에 목의 건조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느끼던 답답함도 거의 사라졌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집중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예전처럼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피로감도 덜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제품들을 완전히 끊지는 않되 꼭 필요할 때만 적당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생활화하니 집안 공기도 더 깨끗해지고 가족들도 더 편안해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기와 사용량 조절이 핵심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적당량을 사용하고 환기를 잘 시켜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강청 결제의 경우에도 사용 후 물로 한 번 더 헹구시면 입안에 남는 화학물질을 줄일 수 있어서 더 안전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제는 창문을 열 때 짧게만 사용하시고 자동 분사 기능보다는 수동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소독제나 청결제는 제품 라벨에 적힌 사용법을 꼭 지키시고 과다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화학제품의 현명한 사용법을 알고 나니 한층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오래된 페인트, 가구의 접착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휘발성 물질들이 계속 공기 중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런 물질들은 양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흡입하면 폐와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3명이 폐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매일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증기와 연기에 노출되면서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기름 연기,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의 증기, 새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등이 모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이 잘 밀폐되어 있으면 이런 물질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규칙적인 환기입니다. 하루에 2번만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어도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남주님의 경험을 통해 환기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평소 집안일을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지만 환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창문을 거의 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집에 있을 때 자꾸 기침이 나고 목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특유의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답답하고 무거운 냄새가 계속 있었습니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실내 오염이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분은 즉시 환기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가끔 창문을 여는 것으로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하루에 2번,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즉시 창문을 열어서 10분 이상 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창문을 열어두고 후드도 강하게 돌렸습니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환기를 시켜서 기름 연기나 냄새가 완전히 빠지도록 했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운 날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나 난방을 잠깐 끄고 환기를 한 다음 다시 틀면 되니까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전기료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건강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기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집안 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답답하고 무거운 냄새가 거의 사라지고 집안 공기가 훨씬 깨끗하고 상쾌해졌습니다. 2달 후에는 기침과 목 답답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밤에 잘 때도 목이 막히는 느낌 없이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수 효과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더 쾌적해지니까 가족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방문하는 손님들도 공기가 좋다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옷이나 이불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들어서 빨래를 덜 자주 해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환기가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꾸준히 환기를 하니까 1년 내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2번, 최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내 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후드를 강하게 돌리고 조리 후에도 5분에서 10분 더 환기를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환기 루틴을 만드세요.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시면 습관을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요리할 때는 후드와 창문을 동시에 열어두시면 환기 효과가 배가 됩니다. 후드는 위로 빨아들이고 창문은 옆으로 공기를 빼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연기와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거나 더운 날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생선 내장 대신 살코기만 드시기, 페트병 대신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니기, 흠집난 그릇 새 것으로 교체하기, 방향제와 소독제는 적당량만 사용하기, 그리고 하루 2번 환기하기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험들은 모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안도와 희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